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대서양 한가운데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 위로 마지막 비명이 사라졌습니다. 불침선이라 불렸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춘 순간이었죠. 그 순간 살아남은 706명의 생존자들은 각자의 구명 보트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보트가 뒤집힐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날 밤의 기억은 생존자들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더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73년이 흐른 1985년 9월 1일 프랑스와 미국의 합동탐사팀이 수심 3,800m 깊은 바다에서 타이타닉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그날의 비극을 떠올렸죠. 녹슬어버린 선체, 갑판에 흩어진 신발 한 켤레, 깨진 접시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곳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낡은 가죽 트렁크였습니다. 깊은 바다의 압력과 세월을 견딘 그 트렁크 안에는 놀랍게도 원형이 보존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중시계, 만년필, 그리고 가죽으로 제본된 두꺼운 일기장.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제임스 고프리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 승선.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항해 일지처럼 담담하게 시작된 기록은 점점 떨리는 필체로 변해갔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마도 그가 죽기 직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73년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곧 신 앞에 서야 한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타이타닉에는 영웅이 없었다. 오직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왜 죽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선택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의 밤,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단 한 가지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1912년 4월 10일 정오,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 수천 명의 인파가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거대한 여객선 RMS 타이타닉호. 전장 269m, 높이 53m, 총 톤수 46,328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죠.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 1등석 객실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궁전이었습니다. 루이 15세 스타일의 라운지, 손으로 조각한 참나무 패널로 장식된 흡연실, 터키식 욕장과 온수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등석 특실 티켓 가격은 4,350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호들이 이 배에 탔습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 체인을 소유한 이사도로 스트라우스 부부, 부동산 재벌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광산 재벌 벤저민 구겐하임.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가장 아래층 3등석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가난한 이민자들, 아일랜드의 농부, 스웨덴의 노동자, 이탈리아의 상인들. 그들은 좁은 침대 6개가 빽빽이 들어선 방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유의 땅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겠다는 꿈을요. 3등석 티켓 가격은 7파운드, 약 40달러였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등석 승객 1명의 티켓값이 3등석 승객 50명분과 맞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가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구조 자체가 계급을 분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1등석과 3등석 사이에는 여러 개의 철문과 계단이 있었고 3등석 승객들은 1등석 구역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출항 당일 1등석 승객 중 한 명이었던 찰스 제임스 경은 샴페인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자신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으니까요. 배는 16개의 방수 격벽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중 4개가 동시에 파손되어도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체는 이중으로 제작되었고 최고급 강철로 만들어졌죠. 설계자 토머스 앤드류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항 직전 기묘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갑판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블레어가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결정이었죠.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면서 중요한 것을 깜빡했습니다. 바로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고성능 망원경이었습니다. 빙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필수 장비였죠. 훗날 생존자였던 견시원 프레더릭 플릿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만약 그 망원경이 있었다면 우리는 빙산을 적어도 15분은 더 일찍 발견했을 겁니다.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요. 또한 출항 직전 56명의 승객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이죠.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거대한 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배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미신일까요? 우연일까요? 배에 실린 화물칸의 동물들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2마리의 말과 4마리의 개들이 실려 있었는데 이들은 출항 직전부터 계속해서 울부짖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요. 화물 담당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불안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신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침선 타이타닉? 그 거대한 이름 앞에서 모든 불안은 기우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12시 정각 타이타닉은 기적을 울리며 출항했습니다. 부두의 인파가 손을 흔들었고 갑판의 승객들도 화답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1517명에게는 마지막 항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타이타닉의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1등석 라운지에서는 매일 밤 파티가 열렸습니다. 샴페인이 흘렀고 캐비어와 송로버섯이 차려졌죠. 현악 오중주단이 라벨과 드뷔시를 연주했습니다. 여성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남성들은 연미복과 실크 모자를 썼습니다. 3등석에서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민요와 아코디언 소리,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4월 14일 오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선실에 여러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근처 해역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다는 경고였죠. 캐롤라이노, 아메리카호, 칼리포니아노. 주변을 항해하던 배들이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의하시오. 북위 42도 지점에 대형 빙산 다수. 매우 위험함. 하지만 스미스 선장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고 타이타닉은 불침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회사는 빠른 항해를 원했습니다. 첫 항해에서 대서양 횡단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면 큰 홍보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1등석 식당은 평소처럼 화려했습니다. 10코스 정찬이 제공되었죠. 굴, 연어, 새우, 양고기, 오리, 푸아그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2등 항해사 헨리 고프리는 갑판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파도 하나 없는 유리알처럼 잔잔한 바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이상하게 조용하군. 고프리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선원인 그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상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밤 11시 40분 막루에 있던 견시원 프레더릭 플릿이 정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빙산이었죠.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배 정면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면의 빙산, 플릿의 외침과 동시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조타실의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이 황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연으로 가득 타. 37초. 타이타닉이 방향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밤 11시 40분 15초 타이타닉의 우연히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끼리리릭 끼리리릭.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배 옆면을 가볍게 긁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죠. 1등석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포커 게임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 승객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빙산을 한번 때려봤나 보군.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건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3등석에서는 막 잠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배가 멈추지 않았고 별다른 안내 방송도 없었기에 대부분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계자 토머스 앤드류스가 급하게 선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선장님, 방수 격벽 5개가 파손되었습니다. 스미스 선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5개라고? 예. 빙산이 배의 측면을 약 90m에 걸쳐 찢었습니다. 마치 깡통 따개로 캔을 연 것처럼. 앤드류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계산상 배는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스미스 선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침선이라던 타이타닉이 가라앉는다고요. 하지만 앤드류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배를 잘 알았죠. 승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프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선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패닉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정이 넘어서야 조용히 구명 보트 준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등석 승무원들이 객실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저 예방조치일 뿐입니다. 예방조치라는 말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명조끼 입는 것조차 거부했죠. 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따뜻한 방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3등석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었죠. 일부 승객들이 복도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짐을 챙기고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판으로 가는 길을 몰랐던 것이죠. 복잡한 통로와 계단, 그리고 잠긴 철문들. 공식적으로는 전염병 방지를 위한 이민 규정 때문에 1등석과 3등석을 분리하는 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문들 중 상당수가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12시 25분 첫 번째 구명 보트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먼저. 구호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첫 번째 보트의 정원은 65명이었지만 실제로는 28명만 탔습니다. 대부분 1등석 여성들이었고 3등석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했습니다. 3등석 승객들은 아직 갑판에 도착하지 못했으니까요. 새벽 1시 타이타닉은 조난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얀 불꽃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배 캘리포니아노는 무선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무선 기사가 잠들어 있었거든요. 새벽 1시 30분
드디어 3등석 승객들이 갑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보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한 아일랜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내 아이를 태워주세요. 제발. 하지만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 보트에는 20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새벽 2시 타이타닉의 뱃머리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배가 거의 수직으로 서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배가 정말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마지막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갑판의 악사들은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 곁으로 가. 차가운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프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새벽 2시 15분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5분 전 2등 항해사 헨리 제임스 고프리는 마지막 구명 보트 시오 보트를 내리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어붙고 온몸은 떨렸지만 그는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 이쪽으로.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보트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였죠. 특히 1등석의 부유한 부부들이 그랬습니다. 부동산 재벌 이사도로 스트라우스의 아내 이다가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헤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갑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고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이트 스타 라인의 회장 조셉 브루스 이즈메이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소유주이자 이 항해를 기획한 장본인이었죠. 그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프리, 이즈메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를 보트에 태워주게. 고프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직 여성과 어린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아. 이즈메이가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어.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회사가 있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이걸 받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고프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200명의 사람들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1등석 티켓이 단지 호화로운 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생존의 우선권이었다. 고프리는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배의 책임자입니다. 선장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야 합니다. 이즈메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항해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등 항해사 허버트 피트먼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는 이즈메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피트먼, 자네는 보트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탈 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쯤은 진실이었습니다. 주변의 1등석 여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아래 3등석 구역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피트먼은 이즈메이를 조용히 보트로 안내했습니다. 고프리는 그 장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력감만이 그를 짓눌렀죠. 시오 보트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갑판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남자가 타 있다. 비겁자. 여자들은 물에 빠져 죽는데 남자가 도망치다니. 이즈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배가 둘로 쪼개지면서 엄청난 소음을 냈습니다. 마치 천둥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거대한 배가 수직으로 서더니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고프리가 탄 구명 보트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하 2도의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엄마, 엄마. 비명, 울음, 기도 소리가 어둠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스물 척의 구명 보트 중 단 한 척만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보트가 뒤집힙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릴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분 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체온 징후로 모두 숨진 것이죠. 차가운 침묵만이 대서양을 뒤덮었습니다. 1912년 4월 18일 생존자들을 실은 구조선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화이트 스타 라인의 관계자들. 고프리가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고프리 씨, 잠깐만요. 그들은 조용한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죠. 혹시 이지메이 회장을 보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명 보트에 탔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른 승무원이나 승객 중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프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지메이의 승선 과정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고프리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상원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구명보트 배치는 적절했습니까? 승객 대피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지메이 회장의 행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프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지메이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탈 여성이 보이지 않을 때 빈자리에 탑승하신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청문회 전날 밤 그의 상관이 찾아왔었습니다. 고프리, 자네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자네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은가? 배를 회사를 파괴하면 자네도 다른 생존자들도 유가족들도 모두 파멸할 걸세. 협박도 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이지메이의 비겁함이 폭로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스타 라인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은, 생존자들의 치료비는, 항해사들의 미래는? 고프리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생존을.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죠. 타이타닉 침몰은 빙산과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 구명보트 부족은 당시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법적 문제 없음. 이지메이 회장의 탑승은 정당했으며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신문들은 이지메이를 비겁자라고 불렀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죠. 그는 결국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고프리도 항해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평범한 밤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구명 보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던 어린 소녀, 막내 아들을 안고 기도하던 젊은 어머니, 마지막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던 노신사. 그들은 고프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왜? 고프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73년 동안 침묵했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했다. 타이타닉을 살아남은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것을.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 그랬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죽은 이들이 살아 돌아왔을까?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985년 고프리는 97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자가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고프리는 손자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침대 밑 낡은 트렁크가 있다. 그 안에 일기장이 들어있지. 내가 죽으면 바다에 묻어다오. 타이타닉과 함께.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타이타닉 이야기를 믿지 마라. 영웅은 없었다. 오직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다. 2010년 고프리의 일기장은 타이타닉 유물 경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세상에 내놓은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프리의 일기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의 증언은 다른 정황 증거들, 당시 사진들, 생존자들의 파편적인 기억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12년 타이타닉 침몰 100주년을 맞아 영국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등석 승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유가족들도 대부분 고령이었으니까요. 이즈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937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타이타닉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다. 고프리도 이즈메이도 그리고 그날 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것. 극한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는 것. 고프리가 일기장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타이타닉을 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배가 가라앉을 때 우리가 누구를 구하려 하는가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이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나를 구할 것인가, 남을 구할 것인가, 완벽한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쉬운 답은 없습니다. 고프리도 73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일기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침묵도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다.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5일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떠 있습니다. 극한의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진실, 또 다른 선택의 무게를 가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진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 속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